오늘 LG엔솔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설명회가 있었고요. 회사 측에서 공식적인 자료들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과 저의 부연 설명들을 정리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4분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는 관점에서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분기 기준으로 좀 집중을 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연간 기준으로 좀 합산해서 볼 것이냐의 차이인데, 이건 굳이 비유하자면 모의고사 3번과 수능 1번이 4번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시험 4번을 각각 분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합산해서 모의고사 3번과 수능,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좀 결과론적으로 볼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분기 실적을 분석하냐 연간 실적을 분석하냐의 차이가 좀 나오긴 해요. 저는 연간 기준을 좀 많이 봅니다. 물론 분기도 보긴 하는데, 연간 실적이라는 큰 틀 내에서 분기 실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는 편입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는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쭉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작년 한 해 2023년 동안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었죠. 중국 얘기도 많았었고, 공급망 우려, 수요 우려 등등 많은 이슈가 있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33조 7,455억 원 나왔고, 영업이익이 2조 1,6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매출액이 31.8% 성장, 이익이 78.2% 성장입니다. 특히나 좀 눈에 띄는 게 매출액 성장률보다 이익의 성장률이 좀 더 크죠. 여기에 많은 기여를 했었던 게 IRA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그래서 총 3,382억 원의 영업이익 중에서 4분기 기준으로 이걸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는 881억 원이니까 텍스 크레딧으로 받은 게 대략 2,500억 정도 됩니다. 꽤나 큰 규모죠. 요거 덕분에 매출액 성장률 대비해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훨씬 더 높게 나와준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설명으로는 요걸 뺐을 때는 영업이익이 881억 원이고 영업이익률 1.1%라는데, 사실 이게 지금으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받고 있는 거고, 전분기부터 계속 받고 있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받고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3,382억 원, 누계 실적으로 봤을 때는 2조 1,632억 원 정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성과 분석을 좀 봤을 때 북미 중심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고성장 실현 중이고, 주에인 JV 1기 캐파의 성공적인 양산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300조 원 이상의 수주 잔고 증가 및 글로벌 탑9 고객사를 확보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회사의 재무 현황을 봤을 때 차입금 비율과 순차입금 비율, 그리고 부채 비율은 유지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입금 비율과 순차입금 비율이 늘어났는데 뎁토 에비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뎁토 에비타라는 거는 세점 영업이익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있는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연봉 대비해서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가인데, 당연하게도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버는 돈에 비해서 지고 있는 빚이 많다라는 뜻인 겁니다. 높을수록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부채 자체가 늘어나긴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공식이 뎁토 에비타인데, 요 이익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대비 늘어난 거를 방어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수치는 동일하게 나왔다. LG엔솔의 현금 흐름표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캐펙스입니다. 2022년 대비해서 2023년 동안 4조 6천억 원 정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캐펙스라는 거는 자본적 지출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미래의 이윤 창출을 위해 투자한 규모를 말하고요.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형 자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게 토지, 건물, 제조장비, 기계, 차량, 전산기, 부동산. 기업이 몸집을 불려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내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들을 의미합니다. 2022년 대비해서 2023년까지 매우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LG엔솔 입장에서는 이 이후에 24년도, 25년도 쭉쭉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4년 사업 전략인데요. 이것도 좀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업계 내에서도 인정을 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도 인정을 하는 건데, 2023년 3, 4분기가 둔화 시기였습니다. 요거를 이제 일시적으로 보냐, 아니면 이거는 그냥 고질적인 문제냐에 따라서 최근에 떨어졌을 때 얼마, 그러니까 어제까지였죠. 어제까지 하락을 하고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매수한 사람과 매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혹은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러한 둔화가 일시적 성장세 둔화인가 아니면 영원히 이렇게 둔화될 것인가를 보고 판단했을 건데 저는 전자입니다. 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그래서 최근에 저가 한 거라고는 매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게 생산량 성장률도 문제긴 했고 뭐 수요에 대한 논의도 나왔었고 뭐 생산과 수요 그러니까 즉 서플라이와 디맨드에 대한 논의도 많이 나왔었고 이거에 대한 비관론도 많았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었던 건 P였죠. 이 가격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도와 23년도에는 러우 전쟁 때문에 가격이 쫙 올랐었어요. 이거는 비단 리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거의 웬만한 모든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와 23년도에는 오히려 수요와 가격 문제보다는 공급 문제가 많았어요. 리튬이 너무 비싸다. 리튬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 구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고 근데 그러한 상황들이 좀 진정이 되면서 최근에 리튬 가격이 쭉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를 포함한 업계 담당자들도 다 이런 걸 좀 궁금해해요. 앞으로의 리튬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최근에 리튬 가격의 추이고요. 요게 좀 큰 틀에서 본 겁니다. 요때가 이제 러우 전쟁 여파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은 과거 2019년부터 21년까지 이어져 왔었던 그런 가격대로 회귀를 한 겁니다. 매크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잠재워지면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부터는 요 P에 영향을 미치는 게 Q, 즉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디맨드라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 자체가 막 급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 리튬 가격이 급반등을 한다는 게 꼭 수요 때문보다는요 공급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공급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는 러우 전쟁급으로 정말 공급망에 교란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건데 전 그럴 거라고 보진 않고요.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시장과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리튬 가격은 하향 안정화가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리튬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 전기차 생산업체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값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차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안정적인 가격대는 소비자에게 전가가 될 거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에 전환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조금 더 확실해질 겁니다. 그래서 SNL 리서치에서 낸 내용이긴 한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진을 확보하는 기업들이 대장주로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 단순하게 리튬을 정제하고 가공하는 일만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리튬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게 기업의 영구적 마진 훼손이 된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런 기업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산업이긴 하지만 정제 마진을 볼 때요. 휘발유와 경유, 그러니까 최종 석유 제품에서 원유를 포함한 원료비를 뺀 거를 정제 마진이라 그러죠. 이게 최소한 4불에서 5불 정도 남아야 됩니다. 이게 손익분기점이에요. 요걸 넘겨야지 그 이상은 남겨먹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정제만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요 원유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이 원료비 등락에 따라서 기업의 마진이 깨지기도 하고 극대화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양극재 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리튬이라고 하죠. 리튬을 플러스로 다른 비용들이 있겠지만 이걸 빼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손익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3, 4분기에 반영된 게 리튬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서 여기 판가는 떨어졌는데 원료비는 이전 원자재 비용을 반영을 하면서 손익이 많이 깨졌습니다. 저는 이 영향이 올해 3, 4분기까지는 갈 거라고 봐요. 최소한은. 근데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판가도 안정화가 될 것이고 비용도 안정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적 차별성이 있는 기업들은 이 안에서 마진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정제 마진을 하는 기업들이 손익분기점을 정해놓고 이 이상부터는 이익, 이 이하부터는 손해 결정하듯이 단순히 리튬만 캐내는 기업들 입장에서 좀 힘들 수 있지만 이걸 가공해서 고부가 가치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었을 때 본인들이 추구해야 될 최소한의 마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대량 양산이 시작되는 시점 전까지 2024년이요.
원자재 가격들의 하향 안정화가 끝날 거고 여기서 점점점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겠죠. 저는 그래서 2024년이 양극재부터 셀업체들의 손익분기점을 합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엔솔 회사 측에서도 공개를 한 내용인데 메탈가의 하락세 장기와 이거를 좀 기회 요인으로 파악을 했을 때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 수요가 개선되고 기업 입장에선 배터리 가격이 부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OEM 기업들이 리스토킹 한다는 거죠. 재고를 다시 쌓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고를 다시 쌓는다는 거는 양극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완성체 업체들이 조금 더 배터리 달라 라고 주문을 추가적으로 발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기 나름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그리고 이 하락세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요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를 한다 했을 때 누군가는 그러면 마진이 아예 안 남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영상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은 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냐에 따라서 매수를 하고 홀딩을 하느냐 매도하고 떠나느냐 요 차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수하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요건 작년 2분기 때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중저가 세그멘트 중심으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요 부분에서 많은 공략을 했었던 게 중국 쪽 애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값싼 전기차를 보급하려 했었고 값싼 배터리를 공급하려 했었던 이유는 시장 점유율을 먹으려 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개입을 해서 치킨 게임을 시작했던 거고요. 테슬라는 프리미엄 마진을 줄여가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를 했다면 중국 애들은 보조금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출혈 경쟁을 많이 발생시켰던 거고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혈 경쟁보다는요 기존에 유지하고 있었던 하이니켈 산업에서 미드니켈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11월 달에 있을 바이든 재선이 있죠. 이 양반이 이번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바이든의 유력한 대선 경쟁자는 트럼프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물이 딱히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이거는 다음번에 한 번 더 논의를 해볼 내용이긴 한데요. 바이든이 되었을 때 트럼프가 되었을 때 전기차 시장 입장에서는 양극재 시장 업체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사실 2017년도 18년도쯤에 주식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냐 그 방법론에 대한 논의인 거지 둘 다 똑같이 견제합니다. 다만 제가 좀 짧게 설명을 하자면 바이든은 돈을 풀어가면서 견제를 한다면 좀 왕따 노이를 통해서 견제를 한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돈을 푼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무역 관세를 때리거나 반덤핑 조세를 때리거나 무역 보복 조치를 통해서 중국을 괴롭힙니다. 어떠한 양상으로 가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중국을 향한 견제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트럼프 되면 큰일 난다는 여론도 있는데 저는 사실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 바이든보다 조금 더 직접적이고 파괴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작년 말 이후로 IRA와 EU의 CRM의 내용들이 조금 잠잠합니다. 우려 집단을 지정을 하고 이제 그 이후로 세부적인 IRA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2024년도 상반기 내로는 또 CRM이 관련돼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좀 잠잠했지만 이제 점점 이슈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리츠증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 줬는데 제가 출처를 밝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이 에코프로 머티랑 전구체 쪽으로 밸류체인 전략을 짜고 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고 있고 제가 영상을 자주 안 올리는 이유는요. 막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나 제가 좀 이렇게 술술 풀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공유하고 싶은데 별 쓸데기 없는 건 올리기 싫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저희 근황은 최근에 2차 전지 시장이 좀 많이 빠져주면서 그간 아끼고 있었던 현금을 좀 쓰고 있습니다.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종목들을 매수하진 않고요.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에코 프로비엠과 그 외에 비롯한 몇 종목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채널을 잘 안 보긴 해요. 근데 이제 좀 여론을 보면
타 채널 댓글들을 보면 물론 제 채널은 그런 댓글들 별로 없긴 합니다. 좀 청정구역이긴 한데 이제 누군가에 대한 비난들, 누군가에 대한 뭐 후회들, 탓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는요, 결국에는 본인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믿냐 안 믿냐 차이가 아니고요, A라는 하나의 고정되어 있는 현상을 보고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 이걸 단기적인 호재 혹은 악재로 볼 수도 있겠고 장기적인 호재 악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지금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 웃게 되냐 아니면 나중에 더 힘들게 되냐, 요 차이기 때문에 저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 또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을 지금 거의 한 16분째 찍고 있는데 보고 계신 분들이 저는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